저는 올해로 72살이 된 이영순입니다. 어젯밤 뉴욕에 사는 한인 노인 10명 중 3명이 빈곤층이라는 뉴스를 보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계 이민자들 다음으로 우리 한인 노인들의 빈곤율이 두 번째로 높다는 통계였어요. 퀸즈 플러싱에 있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는 지금 그 수치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월 $1200의 소셜 시큐리티로 월세 $850를 내고 나면 식비와 의료비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바로 그 통계 안에 한 사람이니까요. 벽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52년 전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1972년 21살의 나이로 인천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미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꿈으로 가득했던 가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내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란 저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더라.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보따리 하나에 $50, 그리고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배운 서툰 영어 실력이 전부였습니다. LA행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어서 뉴욕에 먼저 정착했던 사촌 형의 도움으로 퀸즈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지금의 플러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 사람은 형과 형수 그리고 저까지 해서 고작 3명뿐이었거든요. 첫 직장은 맨해튼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재봉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공장 감독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도 알아듣지 못해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죠.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저 동양 애는 말도 못하네. 냄새 나는 음식 왜 가져와? 귀에 들리는 영어는 대부분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 달에 $150씩 모아서 고향에 송금을 보내야 했거든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밤에는 공공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사전 한 권을 들고 다니며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곤 했어요. 도서관 문을 닫는 시간까지 버티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일상이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아저씨가 운영하는 작은 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게 된 거예요. 월급은 $200로 $50 올랐지만 무엇보다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 무렵 교회에서 순자라는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순자는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 이민자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어 그녀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1977년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퀸즈의 작은 교회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신혼집은 브롱크스의 지하실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80,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순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듬해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순자가 임신 막달까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일주일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갔어요. 아이는 제가 낮에 돌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 근무로 바꿨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24시간 편의점에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는 순자가 아이를 맡으면 제가 일하러 나가는 생활이었죠. 잠은 언제 자냐고요?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쪽잠을 자는 게 전부였어요. 순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1981년에는 둘째 딸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집은 더 좁아졌고 생활비는 더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자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어요. 공립학교는 무료였지만 과외며 학원비며 온갖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1985년 우리는 퀸즈 플러싱으로 이사했습니다. 한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월세는 $250로 올랐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기에는 더 나은 동네였습니다. 저는 낮에 택시를 몰고 밤에는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지만 돈은 늘 부족했어요. 순자도 의류 공장과 집에서 하는 부업을 병행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4명이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모두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할 여유도 없었죠. 영어를 잘 못하는 저와 순자에게 아이들은 점점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적이 워낙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저축해둔 돈을 모두 털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순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렸고 저는 주말에도 일했어요. 미영이도 공부를 잘했지만 민수 교육비 때문에 미영이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빠 대학 보내고 나면 내 차례야. 그렇게 말했지만 미영이의 실망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1990년대가 되면서 한인 사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플러싱에는 한국 식당들이 생기고 한국 마켓도 여러 개 들어섰어요. 한글 간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게 됐어요. 오랜 공장 생활로 허리가 안 좋아져서 택시 운전이 힘들어졌거든요. 월급은 좀 줄었지만 한국 음식 냄새를 맡으며 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의류 공장에서 일했어요. 20년 넘게 재봉틀 앞에 앉아 일하다 보니 어깨와 목이 많이 아팠지만 집안 경제를 위해서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가 됐을 때 우리 부부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미영이도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뤄진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결혼하면서 뉴저지와 롱아일랜드로 이사를 갔어요. 더 좋은 학군에서 손주들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2005년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폐암 3기였어요. 30년 넘게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공장에서 일한 결과였을까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메디케어가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도 상당했거든요.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각자 가정이 있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순자는 2년 동안 병마와 싸우다가 200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4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면서 쌓은 인연들이었죠. 하지만 순자를 보내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살게 됐어요. 아이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젊은 가정에 끼어들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동네가 편했거든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67세에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었어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한인 마켓에서 도움을 주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로 인슐린을 맞아야 하고 혈압약도 매일 먹어야 해요. 무릎도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고요. 2019년에는 코로나19가 시작됐습니다. 한인 사회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 나가던 일도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부터 진짜 어려워졌습니다. 월 1200달러의 소셜 시큐리티로 월세 850달러를 내고 나면 식비와 의료비로 350달러가 남는데 턱없이 부족했어요. 전기료, 핸드폰료, 교통비까지 생각하면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아이들이 가끔씩 돈을 보내주지만 받기가 미안해요. 민수는 아직 집 대출을 갖고 있고 미영이도 딸 둘의 대학 등록금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푸드 스탬프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에 200달러 정도 받는데 그나마 이것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장 힘들어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온도를 낮춰놓는데 관절이 더 아파집니다. 두꺼운 옷을 여러 벌 껴입고 지내는 날이 많아요. 의료비도 부담스럽습니다. 메디케어가 있지만 처방약값은 여전히 비싸거든요. 당뇨약과 혈압약을 한 달치 사면 150달러 정도 나와요. 가끔은 약을 반으로 나누어서 먹기도 합니다. 외로움도 큰 문제예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마켓에 장 보러 나갈 때나 사람들과 말을 나누죠. 텔레비전 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순자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항상 같은 대화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지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냥 괜찮다고 해요. 명절이나 생일 때는 아이들 집에 가기도 하지만 왠지 눈치가 보여요. 며느리와 사위는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역시 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는 언어 장벽이 있어요. 손주들이 빠른 영어로 말하면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웃기만 합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요. 최근에는 한인 시니어 센터에 가끔 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만나는 분들도 비슷한 처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김 할아버지는 세탁소를 40년 동안 운영했지만 자녀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 남은 게 없다고 하세요. 박 할머니는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더 이상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노년에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본 뉴스에서 뉴욕 한인 노인 빈곤율이 29%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높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니어 센터에서 만나는 분들을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 수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계 이민자들도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으로 어렵다니 씁쓸했어요. 50년 넘게 이 나라에서 살면서 세금도 내고 법도 지키며 살았는데 노년에 이런 통계에 포함되다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건강이 허락하는 한 뭔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볼까 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 말이에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여럿이 함께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요. 오늘도 시니어 센터에 나가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밑반찬을 조금씩 나누어 먹으며 고향 이야기도 하고 요즘 고민도 털어놓을 거예요. 그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진짜 삶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52년 전 이 땅에 발을 디딘 21살 청년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아이들이 성공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해요. 비록 제 개인적인 삶은 어렵지만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기회를 물려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한인 마켓에 장을 보러 갈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후에는 시니어 센터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통계 속 29%가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것이 뉴욕에서 52년을 살아온 한 노인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통계 뒤에 숨겨진 우리들의 삶을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